네, 이처럼 북한의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이 숙청됐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김정은의 공포 정치가 고의를 막론하고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또 북한 간부들 사이에 김정은의 지도력의 회의론도 확산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강철한 북한 전략센터 대표, 정치부 문관현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문 기자, 네. 지금까지 알려진 숙청의 이유 어떤 것들이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까? 네, 지금 김정은의 그 공포 정치가 좀 극에 달하고 있는데요. 올 들어서만 벌써 차관급 이상, 그러니까 북한에서 부상급 이상만 15명이 이제 공개 채용됐다는 것이 지난주 국정원 보고인데, 오늘은 또 추가적으로 현영철 인민무력부장, 우리 이제 국방부 장관에 해당이 되는데요. 네.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이 4월 25일과 26일 열린 군 일군대회에서 당시 이제 김정은 제1위원장 그리고 황병서 총정치국장 그 옆에 이제 현 부장이 앉아 있었는데, 당시 그 행사 사진을 보면은 네. 그 졸고 있는 모습, 안경을 쓰고 있는데요. 매우 피곤해서 눈꺼풀이 내려 앉아 있는 모습을 봐서 네. 잠을 자고 있는 모습으로 보이는데, 이런 모습이 나중에 확인이 됐고요.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이제 제목이 붙었는데, 김정은 제1위원장이 내렸던 여러 가지 지시나 명령에 대해서 제대로 집행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불만을 갖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김정은 같은 경우에는 유일용도 10대 원칙이라 그래가지고 많은 자기 자신을 둘러싸서 여러 가지 원칙을 내세우고 있는데, 그중에 가장 큰 것이 이번에 현 부장에게 적용될 수 있는 게 김정은의 권위를 훼손한다. 네. 이 원칙 가운데 이제 세 번째 조항인데요. 이 조항이 결국은 김정은 제1위원장이 주최하는 행사장에서 꾸벅꾸벅 존다는 것은 김정은에 대한 존경심이 없다.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는 행위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 4월 27일 날 열렸던 또 행사에도 참석을 한 걸로 확인이 되는데요. 네네. 마지막으로는 그 모란봉 악단 공연을 끝으로 현재 모습이 사라졌고, 그 이후에 체포가 돼서 3일 만에 공개 즉결 처분이 된 걸로 현재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네. 강 대표님, 그 졸았다라는 이유만으로 처벌의 사유가 되는지도 궁금하고요. 앞서 사진을 보면요, 김정은이 앉아 있고 오른편에 앉아 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다 챙길 수가 있었는지, 네. 즉 김정은이 정말 그걸 보고 괘씸해서 처벌을 한 건지, 아니면 누군가가 그러고 있더라라고 얘기해서 처벌을 한 건지, 이런 부분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장성택을 처형할 때 그 장성택이 박스를 건성건성 친 것이 이제 한 부분이 나왔죠. 네. 그러니까 그 장성택의 죄행이라는 것은 너무 많은데, 그 가운데 이제 김정은에 대한 불경죄가 이제 속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 그 현영철도 처형될 때 반역죄가 추가됐는데, 이 반역죄라는 것은 이제 뭐 졸았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추측하건대는 그 변인선 인민군 총참모장, 네. 총참모부 이제 작전국장, 이 사람을 처형한 그 이유와 연관되지 않았을까, 그런 추측을 해보는데, 그 변인선이 처형된 이유가요, 그 김정은이 이제 즉흥적으로 중국과의 모든 관계를 끊어라 이렇게 지시를 내렸는데, 네. 그 중국과의 모든 관계 가운데 그 북중 간의 그 군사 한라인이 있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 군사 한라인은 절대로 끊을 수가 없는 것인데, 이 김정은이가 아무 생각 없이 끊으라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변인선이가 달려가서 장군님에게 막 보고를 했죠. 응? 절대 이것만은 안 됩니다. 응? 그랬더니 내가 뭔데 해가지고 너 죽이라 해가지고 변인선을 죽였죠. 죽이다 보니까 지금 이제 북중 간의 군사 한라인이 완전히 단절돼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네. 그래서 그 현영철은 지금 인민무력부 부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변인선이가 한 말이 맞는데, 저 김정은이 바보 같은 놈이다, 이런 식으로 아마 뒤에서 뭔가 수군댔거나, 아니면 이제 이 북한 군을 다 말아먹으려고 한다는 이제 그런 식으로 불만을 토로했거나, 네. 또 자기 군 이제 무력부장이니까 자기 부하들과 이제 그런 식으로 아마 작당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네. 이런 것들이 지금 국가안전보위부에 보고가 돼서 이제 반역죄로 처형된 것이 아니냐, 저희 추측은 그렇습니다. 네, 예. 그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이 어떤 인물인지 좀 더 자세하게 정리 좀 해주시죠. 예, 그러니까 현영철은 이제 8군 단장, 그러니까 이제 평안북도 지역을 담당하는 8군 단장을 지냈는데, 그 당시에 이제 그 8군 단장이라는 것은 그 중국의 신의주와 단동, 그리고 이제 중국의 그 연안 지역과 이제 밀수를 많이 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네. 그 지역을 관장하면서 엄청난 돈을 이제 획득한, 이제 부정부패의 아주 원흉과 같은 이제 그런 사람이었는데, 네. 저 리영호 인민군 총참모장이 숙청되면서 이제 최룡해가 이제 군 총정치국장이 됐죠. 그러니까 최룡해 후광을 입고 인민군 중심부로 진입을 합니다. 또 최룡해 때문에 승승장구를 하다가 아마 최근에 이제 이런 그 변인선 사건과 맞물리면서, 아무래도 이 사람이 이제 이 북한 인민군의 수장이기 때문에 네. 그 인민군의 미래를 이제 내다볼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변인선 사건과 관련돼서 중국과의 관계를 많이 모색을 하다가 뭐 이제 김정은에게 좀 이렇게 뭐 건의를 했거나 뭐 그런 이제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그 현영철은 오랜 기간 동안 북한의 뭐 팔군단장, 뭐 청참모장, 인민무력부장 아주 주요 요직을 다 거친 북한의 아주 이제 중요한 군인 중에 한 명이겠죠. 네. 지난달 중순까지만 하더라도 러시아 국제안보회의도 참석을 했거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주요 요직을 계속해서 역임한 인물인데 체포 후에 사흘 만에 숙청을 했다고 해요. 상당히 재판도 없이 숙청을 했다고 하면 빠른 건데 그만큼 뭐 김정은이 많이 화가 났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뭐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요? 네, 그 김정은의 그 특유의 공포 정치의 첫 번째 희생물은 우리가 여러 사람을 지적할 수 있지만 특히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을 들 수가 있는데요. 장성택이 구축했던 그 권력 체계가 너무 이제 단단했기 때문에 장성택에 대해서는 매우 장기간 조사를 했고 네. 수사를 진행하다 결국 비밀리에 수사를 진행을 하다가 장성택이 당시에 2012년 12월 이제 8일로 기억이 되는데 노동당 정치국 확대 회의장이 열리고 네. 있습니다. 그 행사장에 정치 보위부의 군복을 입은 군인들이 들어가서 결국은 끌고 나가는 모습이 당시에 중앙통신 사진을 통해서 공개가 됐거든요. 장성택은 이렇게 체포가 되고 다시 12월 12일로 기억이 되는데 국가안전보위부 군사특별재판을 통해서 정식으로 처분이 되는 이런 절차를 거친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장성택 처형과 그리고 현영철 인민무력부장 그러니까 네. 장성택 이후에 가장 고위층이라고 우리가 할 수 네. 있는 이 두 사람의 처분 과정에는 참 차이가 있다는 것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체포한 지 사흘 만에 바로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이 졸업한 그 강건 군관학교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장교 양성학교인데요. 이 양성학교가 평안도 평양시 그 순안구역의 외곽 지역에 있는데요. 이거 연병장에서 고사총포를 동원해서 근데 네. 이 고사총포라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특히 이제 우리식으로는 용어가 대공포라 이렇게 표현하면 맞는데요. 이 대공포를 동원해서 인명살상을 한다는 것은 매우 잔인한 방법입니다. 상식적으로는 네. 상상을 할 수 없는 네. 그러한 방식인데 그만큼 그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에 대해서 김정은 제1위원장의 어떤 감정적인 분노가 극에 달했다거나 또는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을 어떤 그 직결 처분함으로 인해서 네. 여러 가지 이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서 네. 김정은 제1위원장에 대한 절대 충성심을 유발하게 한 그런 하나의 극단적인 선택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재판 절차도 거치지 않고 고사청으로 그것도 뭐 지하 밀실도 아니고 공개적으로 지금 처형을 했단 말입니다. 예.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고사청 처형이 아마 장성택을 처형할 때 그 장성택의 핵심 부하였던 장수길 리영화 당 행정부 부부장 이 두 사람을 이제 먼저 처형을 했는데 일반 처형은 안 되겠다. 그러니까 뭔가 특이한 방법으로 처형해라. 이게 바로 이제 고사청을 활용한 이제 처형 방식인데요. 네. 보통 북한의 처형 방식은 사람을 세워놓고 AK 자동거총 3명이 나와가지고 세 발씩 9발을 쏴서 이제 죽입니다. 이게 네. 보통 처형 방식인데 이 김정은 시대 처음으로 이제 등장한 게 고사청 처형 방식이 나왔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 사신 고사청, 그러니까 총구가 4개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총구 하나에 60발이 장전되기 때문에 그 사신이 만탄창이 되게 되면 240발이 그 탄창이 되죠. 예. 그러니까 240발을 한꺼번에 쏟아붓고 또 채우고 또 쏟아붓고 이런 식으로 쏘는데 이걸 아마 이제 김정은이 처음으로 고안해서 그걸로 쏴라 이렇게 된 겁니다. 네. 그래서 강건 군관학교에서 그 리영화 장수기 부부장을 세워놓고 장성택은 그 앞에다가 무릎을 끌려가지고 이제 앉혀놨습니다. 앉혀놓고 240발을 쏟아 부었는데 그 피와 살점이 막 튀어나가는 게 장성택의 머리에 막 얼굴에 막 묻어서 이 많은 간부들이 그걸 지켜보다가 너무 경악해가지고요. 이거 김정은의 또라이 새끼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막 여기 나왔다고 그럽니다. 그 당시에. 네. 그래서 이 사건 이후에 이제 그게 일반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국형에 처할 때만 이걸 하게 되는데 계속 국형을 지금 처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이제는 간부들이 하는 얘기가 이러다가 이제 미사일 처형이 나오지 않겠냐 그런 말까지 나오고 예.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너무 이제 처참하니까 더 이상 더 큰 죄가 나오게 되면 뭘로 처형할 거냐 이거죠. 네. 그리고 이제 그 장성택의 핵심 그 간부였던 그 이제 김상원이라는 이제 인민보안성의 핵심 간부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이제 장성택에게 그 별장을 제공하고 또 뭐 기쁨조까지 제공하고 뭐 아주 장성택을 위해서 뭔가 마음을 다 바친 핵심 간부가 있었는데 네. 이 사람은 이제 화염 방사기로 이제 불태워주겠다는 말도 있습니다. 예. 한번 국정원에서 브리핑할 때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게 김정은의 사용 방식이 거의 뭐 IS는 뭐 저리 가라. 예? 너무 끔찍해가지고 네. 그걸 지켜본 이 북한의 고위 간부들이 이건 뭐 진짜
그 심장마비 안 걸리는 게 다행이다. 이제 그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예. 김정은의 심리 상태가 불안한 것은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김정은의 이 심리 상태가 네. 거의 좀 정신병자 수준이다. 예? 그리고 이제 사람이 미치지 않고서는 그렇게 죽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장성택 같은 경우에도 죽일 이유는 아닌 거죠. 그냥 김경희 말대로 내가 정말 불만이 있으면 뭐 어디 뭐 추방을 보내거나 뭐 수용소 잠깐 보냈다가 뭐 내보내면 네. 되기 때문에 이런 식의 처리를 좀 하라고 부탁을 했는데 끝내 그 말을 듣지 않고 이제 그렇게 처형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고모부를 처형할 때부터 약간 정신이 나갔다. 이제 그 다음부터는 고칠 게 없습니다. 내가 고모부도 때려 죽였는데 너까지 게 뭔데?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제는 북한의 고위 간부들이 뭐 내가 죽을 날이 언제인지 알 수가 없는 이제 그런 아주 이제 좀 한심한 상태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예. 그 장성택 처형 이후에도 어린 지도자가 고모부를 이렇게 잔인하게 처형했다는 그 악화된 민심을 수습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렇게 핵심 측근에 대해서도 수백 명이 보는 앞에서 공개 처형을 했다면 또 민심이 더 악화할 수 있지도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특히 나이 어린 김정은 제1위원장을 지탱하는 여러 가지 실무 일꾼들이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군부도 있지만 노동당에서도 김정은 체제를 공화국을 만드는데 기여를 했던 사람 중에 마원춘 국방위원회 설계국장 같은 경우는 김정은 정권이 치적으로 자랑하는 여러 가지 이제 그 마식령 스키장이나 문수 물놀이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접 설계를 했기 때문에 한때는 그 마이더스의 손이다 이런 그 칭찬까지 해주면서 본인이 하고 싶은 그리고 싶은 만들고 싶은 여러 가지 건물들을 원하는 대로 척척 만들어내니까 칭찬을 했었는데요. 네. 공항의 모습이 조금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마원춘 같은 경우는 이제 일단은 그 처형을 한 거지는 않고 일단 철직 그러니까 직위를 박탈한 걸로 볼 수가 있고 어쨌든 그 마원춘에 대해서도 일단은 김정은 차원에서는 네. 하나의 어떤 그 여러 가지 극단적인 판단을 했고요. 변인선 그 총참모부 작전국장 같은 경우에도 김정은이 현지 시찰을 할 경우에 군부의 현장에서 모든 군인들에게 본인의 모습을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으로서 여러 가지 체면을 살려준 것이 이러한 변인선 작전국장이었는데 역시 변인선 작전국장도 마찬가지고요. 네. 한강상 노동당 재정경리부장 같은 경우에는 모든 예산을 집행하는 그러니까 김정은 제1위원장의 금고직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거든요. 본인이 원하는 거는 결국은 예산이 집행이 돼야 되는데 모든 현장에서 이러한 돈줄을 풀어주는 한강상 부장 같은 경우는 실제로 김정은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인물들인데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모두 다 본인한테 불경죄다. 본인을 존경하지 않는다. 본인이 내세우고 있는 뉴일령도 10대 원칙을 위반했다. 이런 그 제목 아닌 제목들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모두 이렇게 지금 처분한다는 것은 네. 굉장히 북한에서 특히 이제 지도 체제가 상층부가 불안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뭐 북한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입니다. 아울러서 북한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 역시도 이러한 김정은을 바라보는 눈, 그러니까 북한이란 통제된 사회지만 정보 유통은 오히려 더 빠르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급속도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소식을 전해들은 주민들의 마음은 네. 굉장히 민심 자체는 흉흉할 수밖에 없는 상태인데요. 결국은 이러한 상태에 북한이라는 나라의 국가 조직을 이끌어가는 것은 결국은 철권 정치, 공포 정치, 여러 가지 탄압 정치를 가지고 결국은 이끌어가는데 과연 그 한계가 어디일지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이제 의문점을 표시하고 있는 것이죠. 네, 여기서 관련 리포터 좀 보시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북한 김정은 제1위원장이 집권한 이후 평양에서는 이처럼 피해 숙청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신의 권위에 대항한다고 간주되면 핵심 측근이라고 할지라도 가차없이 내치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영빈 기자입니다. 김정은의 공포 정치는 후견인으로 여겨졌던 고모부 장성택을 전격 처형하면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김정은 동지를 위대한 장군님의 유일한 후계자로 높이 추대할 때 대한 중대한 문제가 도의되는 시기에 외새끼를 꼬면서 영도의 계승 문제를 음으로 양으로 방해하는 전체 용납 못할 대역죄를 지었다. 피해 숙청은 이후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전방위로 확산됐습니다. 김정은을 그림자 수행하며 건설 현장과 군사 훈련장을 누비던 마원춘과 변인선도 예외가 될 수 없었습니다. 지난 1월 차관급인 임업성 부상은 김정은이 제시한 산림 녹화 정책에 불만을 나타냈다가 본보기로 공개 처형되기도 했습니다. 평소 아끼던 핵심 측근이라도 김정은의 지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이견을 제시하면 순식간에 숙청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있는 겁니다. 김정은이 권좌에 오르고 첫 해인 2012년 17명,
13년 10명, 14년 41명에 이어 올해는 4개월 동안 고위 관료 15명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특히 수백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개 처형하는 방식을 이용해 공포심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천안함 사건을 주도했던 김영철 정찰총국장을 비롯한 군 간부들을 대상으로는 계급을 수시로 강등하며 무한 충성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정영빈입니다. 네, 이렇게 김정은 위원장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공포 정치를 이어가고 있는데 이 고위 간부들을 불신한다는 그런 이유도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김정은이 이제 그 집권하면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제 권위가 없다는 겁니다. 네. 이 권위라는 것은 이제 김일성, 김정일부터 이어오는 이어지는 권위인데 김정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절반 정도는 약간 뭔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만들 만한 또 건덕지가 있어가지고 우상 숭배도 하고 뭔가 이제 권위를 만들어냈는데 지금 김정은 같은 경우에는 어머니가 제일 교포인데 이 제일 교포라는 것은 약간 친일적하고 연계되다 보니까 어머니를 지금 못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을 만들어내려면 어머니가 필요하고 이제 아버지는 이제 김정일이니까. 근데 이런 상태에서 권위가 흔들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이도 어리고 경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장성택이나 이런 고위 간부들이 이제 이래라 저래라 할 수도 있고 휘둘리기도 하고 이런 와중에 자기의 어떤 그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아버지가 이제 너는 아무리 다 버려도 자존심만은 버리면 안 된다 이런 말을 들었다고 그래요 김정은이. 그래서 자기의 자존심을 건드린 놈은 누구도 용서치 않겠다 이런 결심을 가지고 장성택을 처형한 이후에 자기 권위에 도전하는 요만큼의 어떤 그 문제가 생기면 가차없이 죽이는 거죠. 그래서 자기 권위를 세우는 방식을 공포 정치로 지금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상 숭배를 만들 만한 어떤 그 무슨 건덕지도 없고 그리고 자기 리더십도 없고 머리도 나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 바로 공포를 활용해서 자기에게 충성을 유도하는 그런 방식 외에는 아마 이 사람이 할 일이 없다. 그래서 아마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가다가 결국은 총 맞아 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예. 결국은 김정은에게 따르지 않으면 무조건 죽임을 당하는 것이 되니까 예스맨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많은 고위층들이 언제 내 차례가 올지 모른다라는 불안감이 가중될 것 같거든요. 이렇게 계속 공포 정치가 계속된다면 반발 가능성은 없을지 이 부분도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현재까지는 그 북한 주민들 또는 이제 군 이런 조직적인 반발은 우리 정보 당국에 이제 파악된 바는 없습니다. 네. 하지만 이렇게 이제 장기화되거나 구조화되거나 여러 가지 이제 체질화될 경우에는 어떤 부분에서 그 불만이나 어떤 반발이 형태로 나올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예상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인데요. 일단 그 북한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군 조직을 통해서 주민들에 대한 통제를 그리고 자신들의 이제 존립 기반을 강화를 해왔다는 게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데 무엇보다도 이제 지금 현영철 인민무력부장 같은 경우는 현재 약 11개월 만에 이제 인민무력부장을 수행하던 중에 이처럼 이제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는데 김정은 체제에 들어서서 이러한 인민무력부장들이 매우 지금 단명하고 있습니다. 과거 같은 경우에는 그 현영철 같은 경우는 12번째 이제 인민무력부장인데요. 과거 김일성 또는 이제 김정일 시대 그러니까 오진우 인민무력부장 같은 경우 무려 19년을 인민무력부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직업이 인민무력부장이다. 이런 무수개소리까지 나올 정도로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보통 최영건 인민무력부장 같은 경우는 9년 이런 굉장히 장기간 김일성이나 김정일이 스스로가 인민무력부장한테 힘을 실어주는 경우를 볼 수가 있는데요. 김정은 체제에 들어서서는 매우 짧게 1년도 못 채우고 자리를 물러나는 인민무력부장이 계속 속출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제 김정각 같은 경우에는 7개월 만에 이어서 바톤을 이어받았던 김격식은 반년 만에 그리고 이제 장정남 50대 신인 인민무력부장이 나왔는데 당시에는 약 14개월 정도를 하다가 또 군단장으로 또 물려났습니다. 이처럼 이 네 번째 그리고 전반적으로는 그 12번째 인민무력부장인데요. 김현영철 역시도 김정은 체제에 있어서는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고 김정은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은 굉장히 그 전대 그러니까 김일성, 김정일 시대에는 스스로가 힘을 실어주고 그 힘을 다시 바탕으로 해서 자신들의 권력 기반을 이어갔던 것이 바로 인민무력부장이라는 자리인데 김정은은 벌써 이런 사람들에게 수시로 교체를 시키고 또는 불경죄를 적용하고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처분을 함으로써 이러한 그 존경심이나 기반을 갖다 허물어뜨린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고 현영철도 역시 현재까지는 김정은에게 충성을 보였지만 결국 이제 김정은의 공포 정치는 아무도 예의가 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현영철마저도 이런 공포 정치에
하나 일조를 했던 하나의 가해자였지만 다시 이제 즉시 또 피해자가 될 수도 있는 북한 정치의 현실을 바로 이제 현영철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또 한 고위 탈북자가 CNN과 인터뷰에서 지지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 그리고 3년 안에 권력을 잃을 것이다. 또 이렇게 주장을 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그 김정은이 오래 가려면 지금 그 선대 김정일이 만들어 놓은 아주 정교한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게 뭐 국가안전보위부, 인민무력부 또 이런 보위 시스템이 정말 무너지기 힘든 그런 걸 만들어 놨죠. 그러니까 이 김정은이 그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그 시스템을 그대로만 유지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네. 근데 이제 본인이 지금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멀쩡하게 충신들, 그러니까 바른 소리 하는 사람들을 그냥 자기한테 불경제니 뭐니 뭐 기분 나쁘다고 막 쳐 죽이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그 체제를 지키려고 했던 그 핵심 간부들이 얘는 또 뭔데 이게. 그러니까 너무 사람 죽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네. 이 사람 믿고 가다가는 다 죽게 돼 있다 이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한미연합군, 그러니까 6.25 전쟁 때 우리가 그 미군과 함께 싸웠듯이 북한도 중국과 함께 싸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인민해방군과 북한군 간의 어떤 그 사이는 혈맹 관계죠, 이게. 그래서 북중 간의 관계가 아무리 안 좋아도 북중 간의 군사 교류를 끊거나 이 군사 한라인을 끊는다는 것은 자멸을 자초하는 이제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북한의 군부가 여기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변인선 국장이 이걸 반대하다가 이제 초용된 이후에 네. 지금 북한 군부가 지금 중국 군부하고 뭔가 끊어지게 되면 우리에게 희망이 있냐 이게. 만약 유사시 때 미군이 올라올 때 중국이 안 도와줘 우리는 끝나는 게 아니냐. 이건 당연한 결과거든요. 그래서 이런 결과에 대해서 군인들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수군됐다고 해서 이거를 반당 반해문 정파 문제로 몰아가지고 다 죽인다는 것은 또 이게 또 하나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제는 북한 군인들이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이판사판 뒤집어 엎고 뭔가 새로운 체제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김정은 본인이 만들고 있고 네. 이 사람이 정신을 차리고 뭔가 제정신을 가지고 이제 그 리더를 하기 전에는 네. 아마 무서운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네. 그런 예측을 좀 해보게 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핵심 측근에 대한 불신이 어떤 북한 내부에 더 큰 불안정성을 가져오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보는데요. 현영철도 요직을 두루 거쳤지만 마원춘이나 한광상 같은 경우도 그 삼지연 회독을 했던 멤버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핵심 멤버들이고요. 김정은을 군이 아닌 다른 그 노동당 차원에서 실무적으로 직무적으로 이제 지탱을 하고 보조를 했던 사람들인데 네. 마원춘 같은 경우에는 그 설계국장직이 있지만 굉장히 김정은의 어떤 매우 그 독특한 이런 그 심리 상태를 잘 읽어내서 김정은이 원하는 마식령 스키장이나 문수 물놀이장이나 이런 것들을 김정은의 입맛에 맞게끔 기대 수준에 맞춰서 잘 만들어냈었습니다. 하지만 그 단지 그 공항의 모습이 마치 중국 공항을 좀 뽐땄다. 네. 민족 고유의 그 민족성을 살리지 못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공사 지시를 다시 하고 결국은 직위를 박탈하는 이런 상황도 볼 수가 있었고요. 변인선도 마찬가지입니다. 변인선 같은 경우에는 김정은이 실질적으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고 현재 차수이지만 이러한 그 김정은이 군부에 있어서는 지지 기반이 결국은 이제 변인선이라는 이런 작전국장이 현지에 있어서 많은 군인들에게 충성심을 유도해내는 그런 기반 위에 현재까지 군부에 대한 그런 지도를 통치를 해왔던 것도 맞는데 무엇보다도 그 한강상 같은 경우에는 김정은에게 있어서는 가장 필요하다면 필요한 존재입니다. 네. 가장 많이 수행을 했고 쉽게 말해서 한강상 당 재정경리부장을 얘기할 때는 말 그대로 이제 그림자 수행을 했던 인물이거든요. 이러한 사람들이 음으로 양으로 김정은을 앞에서 뒤에서 모두 다 이렇게 보조하고 도와왔었는데 상관없습니다. 김정은의 눈에 자기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에는 바로 불경죄라는 이런 그 매우 그 애매하고도 즉흥적인 판단을 통해서 처분을 하기 때문에 김정은 주변에 과연 이런 그 지도력, 리더십이 얼마만큼 힘을 발휘할 수 있을까? 이거는 굉장히 큰 의문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또 이번 숙청을 그 김정은의 러시아 방문 불발과 좀 연관지어서 해석을 해야 된다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러시아 방문하고는 좀 관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건 데는. 왜냐하면 네. 그 러시아 방문 같은 경우는 저는 두 가지로 보는데요. 이제 그 러시아 정부와 북한 간의 그 어떤 그 러시아 그 김정은 방러와 관련돼서 다 협의가 끝났고 러시아 정부가 간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도 가려고 했죠. 그런데 네. 이게 어떠한 외부의 변수에 의해서 이게 중단될 수가 있다. 그 외부의 변수라는 것은 중국의 관계이죠. 네. 그러니까 지금 북중 관계가 최악으로 치달아지면서 김정은의 전략이 뭐냐면 중국과 끊고 러시아한테 붙겠다. 이런 전략을 세웠는데 중국이 아주 괘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진핑 주석이 내가 거기 가는데 김정은 오지 말게 하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네. 이제 그런 문제가 하나 있을 수가 있고 또 하나 문제는
김정은이 그 해외 나갈 때에는 이제 첫 방문이기 때문에 그 김정은의 권위와 위신을 최대한으로 세울 수 있는 뭔가 요건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러시아 입장에서는 뭐 김정은 따로 불러놓고 이 사람만 세울 수는 없는 거죠. 뭐 시진핑도 하고 다 국가의 유명한 수반들이 다 오는데 뭐 김정은이 뭔데 그걸 세웁니까? 그러다 보니까 김정은이 첫 해외 순방인데 그 사람이 러시아에 가가지고 뭔가 이제 내세울 게 없어요. 그러니까 아주 망신당하거나 또 체코의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김정은 만나게 되면 악수도 안 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정은이 거기 가봤자 권위와 유신이 설 수가 없다. 이런 판단을 당 조직부나 선정부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대외적인 요건과 내부적인 그 요인 때문에 김정은이 러시아로 못 간 것이지. 네. 그게 뭐 이번 숙청과는 저는 무관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네. 네. 그 당시에는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요건이 있지만 북한의 내부도 좀 불안하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김정은이 이렇게 공포 정치를 이어가는 것을 보면 정말 내부의 권력이 공고하지 않은 거 아니냐라는 의문들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지금 그 김정은 집권 이후에 약 40개월 동안 약 80명 이상의 그 부상,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은 중앙정부 부처의 차관급 이상의 인물들이 모두 다 공개 처형이 됐습니다. 올해만 해서 벌써 15명인데 네. 국정원에서 지난 그 보름 전에 이 같은 내용의 김정은 공포 정치에서 브리핑을 했었는데요. 오늘 그 기자들에게 가장 궁금했던 중에 하나가 그 15명의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이 포함되냐 안 되느냐 물어봤었는데 현재까지 국정원 답변은 별개의 문제다. 그러니까 그 4월 29일 그러니까 보름 전에 국정원이 김정은의 공포 정치에 대해서 국회 정보위에서 브리핑을 할 때는 네. 15명을 얘기를 했지만 그 이후에 그러니까 현영철 인민무력부장 같으면은 김정은의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이런 결심이 섰고요. 그에 따라서 체포한 지 사흘 만에 전격적으로 이제 그 공개 처형을 한 것으로 봐서는 네. 어떤 그 부상 또는 이런 인민무력 부장 이런 직위 고하를 막론하고 또는 시기도 막론하고요. 김정은에게는 마음만 들지 않을 경우에는 법도 절차도 필요 없고 바로 아주 잔인한 방법으로 이제 처형하는 것이 현재 북한 정치의 현 주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이 아버지 시대 인물들을 밀어내고 자신들의 인물로 뭐 핵심 세력을 채우고 있다 이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는데 이것이 오히려 역효과로 작용하지는 않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김정은이 그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네. 나이 많은 간부들을 좀 싫어하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뭐 하루빨리 좀 자기 세대하고 자기 세대로 바꾸려는 그런 욕망이 있는데 네. 국가 경영이라는 것은 뭐 나이 어린 사람들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네. 할 수 없이 뭔가 이제 이어가고 있는데 어쨌든 이 나이 먹은 분들은 이제 좀 약간 판단력이 좀 굼뜨고 또 이제 그 김정은의 지시에 대해서 잘 안 따르고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매사 지금 김정은이 막 짜증을 내고 막 화를 내고 뭐 별대다 붙이고 막 그렇게 막 하지만 잘 안 굴러가고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 김정은이 아무리 자기 욕심이 그렇다고 해도 뭐 그 이 노인 세대를 갖다 한 번에 밀어낼 수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런 식의 처형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게 김정은이 이 젊은 혈기로 네. 인해서 어떤 자기 핵심 측근들을 갖다 젊은 세대를 바꾸려고 하는 이런 욕망이 오히려 이제 북한의 권력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예. 네. 네, 문 기자. 네. 그 앞서서 장성택 처형 시 재작년이죠. 그럴 때는 그 북한 내 권력 투쟁 때문에 이렇게 처형을 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의 숙청 모습을 보면 그런 거라기보다는 아무래도 김정은이 자기의 구미에 맞지 않고 자기의 말에 맞지 않으면 무조건 숙청을 한다고 그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그 김일성 주석 같은 경우도 자기 어떤 정적들을 제거하고 북한이라는 나라의 권력을 세우는 과정에서 어떤 괴보적인 이유 때문에 많이 이제 제거를 했습니다. 네. 그 연안파라든가 남로당의 이제 박헌영 같은 경우 그런 경우를 들 수 있고 김정일 시대 당시에 이제 후계 구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그 기존의 백두혈통의 이런 그 기존 질서를 반대하는 세력에 대해서 숙청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명분이라면 명분일 수 있는 게 분명한데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는 이러한 그 명분이 아니고 네. 본인의 네. 어떤 감정 때문에 본인의 기분에 들지 않는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정치학적으로나 어떻게 설명하기는 매우 어려운데요. 그건 어떤 독재자의 전형적인 본인의 어떤 변덕이나 마음 때문에 이런 즉결 처분이나 정치적인 숙청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굉장히 좀 불안한 정치적인 기반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리용호 같은 경우에는 좀 특이한데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죽고 난 이후에 네. 북한 군부를 이끌어갈 서열 1위로 이제 당시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상을 했었는데
장성택과의 어떤 이제 권력 싸움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리용호 제거까지는 이러한 그 계파 또는 여러 가지 명분 때문에 있었지만 리용호를 숙청한 이후에 이제 그 숙청을 했던 장성택이 이제 숙청의 대상이 되는 과정에서는 이제 김정은의 이제 판단이 들어가는데요. 이러한 그 김정은의 판단은 결국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국 이제 대외적인 명분은 이제 건성건성 박수를 쳤다. 그리고 네. 현영철 인민무력부장 같은 경우에는 뭐 졸았다. 네. 이러한 그 불경죄라는 이런 매우 설명하기 어렵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하기는 좀 굉장히 좀 난해한 이러한 그 제목들이나 명분을 내세우기 때문에 북한의 정치가 굉장히 현재는 좀 설명하기는 어려운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정치적 불안정성은 매우 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고요. 네. 어느 정도 네. 시점에서 이게 좀 해법을 가지고 어느 정도 그 안정화 단계로 가야 되지 않겠냐 하지만 그게 과연 쉬울까 이렇게 또 걱정하는 분들이 많이 있겠습니다. 네, 이런 반발과 불안감 속에서도 김정은의 숙청 당분간 계속 이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과거의 김정일 시대 때에는요. 이제 뭐 불안정하긴 하지만 이제 김정일을 중심으로 이제 2인자 그룹이 형성돼 있었습니다. 네. 그게 바로 이제 뭐 국가안전보위부 류경 부부장, 또 장성택, 그리고 이제 그 당 조직부 이재강 부부장 이 세 사람이 약간 상호 견제하면서 김정일을 보좌하는 이제 그런 2인자 그룹을 형성이 됐는데 이 사람들이 그래도 이제 김정일에게 약간 목숨 걸고 약간 재원도 하기도 하고 또 김정일은 그 사람들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이런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아주 극단적으로 치닫는 길은 없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김정일이 그 자기 아들에게 권력을 줘야 되기 때문에 이 2인자 그룹을 다 없애면서 장성택만 남겨놨어요. 왜냐하면 장성택은 자기가 죽게 되면 아버지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남겨둔 거죠. 그래서 이제 김정은 시대 때는 이제 장성택과 최룡해가 2인자 그룹이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런데 그 리용호를 죽이고 나서 이 장성택이 이제 권력을 좌지우지하는 경향을 보이니까 이제 김정은이 그 사람을 때려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때려 죽이고 나서 최룡해가 남았는데 네. 이 최룡해가 약간 좀 겁을 먹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최룡해가 그 다리를 절면서 나온 그런 사진이 보인 적이 있는데 그게 아마 국가안전보위부에 끌려가가지고 매맞아서 그렇게 됐다는 말도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최룡해가 완전히 밀려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김정은을 보좌하는 2인자 그룹이 없는 겁니다. 지금 황병서가 나오긴 하지만 이 황병서는 당 조직부에서 오랜 기간 동안 인사 관리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조직 관리를 안 해봤죠. 그러다 보니까 김정은에게 뭔가 이제 제안을 올리고 국가 경영을 이렇게 알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는 김정은에게 누가 직원을 할 수 있는 그런 그룹이 없고 특히 2인자 그룹이 없다 보니까 이제는 김정은이 마음 먹은 대로 지시한 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완충 장치가 사라진 상태에서 아주 극단 정치. 그러니까 김정은이 화나면 바로 죽여버리고 화나면 네. 바로 별 떼고 이런 식으로 가니까 국가 시스템은 완전 붕괴되고 체제는 와해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김정은의 이런 그 이 포갑 정치가 그 이성을 잃은 측면도 있지만 2인자 그룹이 붕괴됨으로 인해서 시스템이 붕괴되고 있다. 네. 이게 좀 불안정 요인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어제 이 시간에 김경희 독살설에 대해서 전해드린 바 있는데 CNN이 김경희가 독살을 당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었는데 우리 정부 당국에 따르면 이상 징후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네, 그 김경희 독살설 또는 이제 김경희 사망설 같은 경우에는 네. 2012년 12월 그러니까 남편인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의 공개 처형 이후에 끊임없이 이제 꼬리를 물고 있는 부분인데요. 네. 공개석상에서 이미 사라졌습니다. 당시 2012년 9월달에 당시 관람을 갖다가 공영 관람을 김정은 부부와 함께 한 이후에 계속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이 그 잠적이 장기화되는 과정에서 남편 장성택의 공개 처형이 있었기 때문에 과연 그 부인으로서 김경희의 존재 또는 역할, 위상 같은 거는 어떻게 되느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졌는데 네. 최근에 그 CNN에서 보도를 하기로는 지난해 5월에 뭐 김정은의 지시에 의해서 독살을 당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네. 과연 그 김경희가 김정은에 의해서 독살을 당했다면은 우리는 이제 북한이라는 그 권력 또는 국가 구조의 특성상 그 북한에서 공개적으로 발표를 하는 공개를 하는 그런 그 기록 영화 방송들을 보는데요. 김경희 관련해서는 4월달에서도 기록 영화 계속 나왔기 때문에 네. 과연 그 김정은이 마음에 안 들어서 정치적으로 숙청을 했다면은 과거 선례로 미뤄봤을 때는
일단은 모든 그 정치적으로 처형을 당한 사람들에는 기록은 모두 다 북한이라는 나라에서 기록이 사라집니다. 근데 김경희 같은 경우는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런 외신 보도가 근거가 없었다 이랬는데 오늘 국가정보원에서 그 정보 보고를 올린 바에 따르면은 김경희는 그 평양시내 있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병원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과거 선례로 미뤄봤을 때는 아무래도 이제 봉화진료소나 노동당 간부 또는 이제 백두혈통들만 있을 수 있는 고급 진료소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걸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이 치료가 장기화되고 있고 이미 정치적으로는 이제 생명이 끝났기 때문에 대외적인 공개 활동을 안 할 뿐인데요. 이와 맞물려서 여러 가지 추측성 보도가 현재 꼬리를 물고 있는데 최근에 그 독살설은 이런 그 맥락에서 이해를 하면 쉽게 알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지금 전해드리고 있는 대로 10시 46분쯤 서울 서초구 내곡도 예비군 훈련장에서 총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금 방금 배삼진 기자가 3명 정도가 숨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새로 들어온 소식에 의하면 현재까지는 1명이 사망을 했고 그리고 서너 명 정도가 부상을 당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피해 사항은 저희가 좀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네, 총기 사고가 발생해서 3명에서 4명 정도가 쓰러져 있었기 때문에 당초에는 3명이 사망한 거 아니냐라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4명이 쓰러져 있는 가운데 1명이 사망했고 부상은 4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총기 사고가 예비군이 총기를 안 사용한 거 아니냐라는 우려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총기 사고 사상자가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우려가 되는 가운데 지금 부상자가 1명 더 늘어서 부상 5명, 사망 1명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끝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나왔던 그 김경희 독살설 네. 대표님께서는 어느 정도 지금 신빙성이 있다라고 보시는지 그리고 김경희의 신변이 언제쯤이면 좀 전해질까요? 그러니까 지금 그 김경희 문제는 이제 장성택을 처형할 때 김경희가 장성택의 처형을 뭐 용인했는지 아니면 반대했는지 이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네. 만약에 장성택을 처형할 때 김경희가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장성택을 처형했다면 이거는 이제 김정은에는 굉장히 불경 문제가 아니라 이게 완전히 패륜 문제거든요. 그래서 북한의 일반 간부들은 물론이고 북한 주민들도 네. 과연 김경희의 입장은 뭐냐 이게 굉장히 궁금한 겁니다 지금. 그런데 이제 하도 지금 그 김경희가 반대하는데 장성택을 죽였다고 그런 소문이 돌다 보니까 중앙당 내부에서는 김경희 동지는 아주 굳건하게 잘 계시고 있다. 이 말인즉은 김경희가 그렇게 허락을 해서 견디고 있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런데 네. 계속 끊임없이 김경희에 대한 소문이 나오고 있는데 네.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작년 그 최고인민회 대의원 선거를 할 때 그 대의원 명단에서 김경희가 빠졌다는 게 문제입니다 지금. 네. 그러니까 그 사람만 있으면 그 지금 90 먹은 김일성의 동생인 김용주도 그 최고인민회 명의위원장으로 지금 그 이름을 올려 있습니다. 그런데 김경희 이름이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네. 거의 죽음에 가까운 뭔가 이제 정치적 생명이 끝났거나 죽었거나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빠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김경희라는 여자는 누굽니까? 김일성의 딸이고 김정일의 유일한 뉘동생이고 백두혈통의 유일한 생존자인데 네. 이 사람을 제멋대로 뺀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에서 김경희가 빠짐으로 인해서 이 김경일 독살설을 비롯한 이제 김경일의 사망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니냐. 만약 그걸 해명하지 못하면 아마 김경희는 죽었다고 봐야 된다고 좀 봅니다. 네. 그 김정은이 김경희를 독살했다. 물론 우리 정부 당국에서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혔지만 이런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는 것 자체가 그 둘 사이가 원만하지 않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또 일각에서는요. 김정은이 수시로 김경희의 건강을 체크하고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거든요. 어느 쪽이 진실일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장성택을 이제 반역죄로 이제 처형을 했고 그 부인인 김경희의 어떤 존재 또는 두 사람의 위상 관계 같은 것은 굉장히 궁금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이제 김경희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이제 추측성 보도가 나오고 있지만 네. 분명한 것은 본인이 이제 심리적으로나 또는 육체적으로 매우 지쳐 있고 약해져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양 비슷한 차원에서 별도의 진료소에서 현재 치료를 받고 있는 걸로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제 공개 석상에서 과거에는 그 김일성과 김정일 그러니까 본인의 직계 혈통들에 관계된 주기 이런 기일 같은 경우에도 모습은
나타낼 수밖에 없는데도 또 모습을 나타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김경희가 결국은 또 사망을 하지 않았냐 네. 이런 추측이 동시에 나올 수밖에 없는 상태인데요. 그러한 것들은 현재 그 김경희가 갖고 있는 매우 독특한 위상 때문에 그러거든요. 방금 우리 강 대표께서 말씀하신 대로 김경희는 결국은 그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는 유일한 여동생이고 네. 김일성에게는 또 유일한 딸이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김일성, 김정일 생일과 관련된 또는 기일과 관련된 행사에는 반드시 어떤 상주로서 또는 그 자식으로서 모습을 드러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던 것도 참 매우 특이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 과거 선례로 미뤄봤을 때 북한에서는 정치적인 어떤 역학관계를 떠나서 백두혈통의 어떤 마지막 살아있는 백두혈통인데 네. 김경희가 사망을 했다고 가정을 네. 했을 때는 정당한 장례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네. 그 북한이 체계를 갖추어서 그동안에 치러왔던 그런 장례 절차를 따라서 보내줄 걸로 많은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경희는 아직은 네. 생물학적으로는 살아있는 상태이지만 정치적으로는 사망한 상태, 매우 애매한 상태라고 볼 수는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대외적으로는 알려지지 않더라도 인간으로서 생명은 존속하고 있는 걸로 현재 볼 수 있는 그러한 상태가 많고 김정은으로서도 이런 김경희의 어떤 그 변수가 본인의 어떤 위상 백두혈통이라는 명분으로 본인이 권력 기반을 다져나가고 일단은 이런 상태에서는 김경희와 관계도 결국은 대외적으로는 포장 자체는 네. 그럴듯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김경희의 상태도 계속 체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 백두혈통의 장례를 뭐 비밀로 치르다 이런 것은 글쎄요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까? 그건 불가능할 겁니다. 네. 아마 김경희가 죽었다면 아마 사망 부고를 내고 요란하게 해야 되는데 근데 가장 큰 문제는 지금 그의 남편인 장성택이가 국가의 최고 반역죄로 지금 처형됐기 때문에 그 부인의 책임을 면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네. 하지만 그 부인은 또 워낙 상징적인 큰 인물이기 때문에 그 책임을 물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분리시켜야 되는데 네.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이 김경희가 자기 남편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김정은의 편에 서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게 문제인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 김경희가 지금 입만 열면 그 이 김정은에게 막 패륜 막 이 악마라든지 이런 욕을 막 한다는 소문도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더 이상 김정은이 이 김경희의 입을 틀어막지 않으면 자기 정치적 생명이 끝날 수도 있는 이제 그런 위험성이 있다 보니까 이 김경희를 지금 아주 정치적으로 매장시켜 버렸죠. 근데 이 와중에 아마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데 지금 김경희가 맡고 있던 당 경공업부의 모든 부서를 갖다 거의 폐쇄되다시피 됐고 네. 네. 김경희의 모든 측근들을 다 처형시켰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게 말하는 것은 바로 김경희가 거의 죽은 상태나 비슷하다. 다만 어떻게 죽었는지는 아직 잘 모를 뿐이라는 것을 아마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두 분과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